최근에 동성애, 다문화, 난민, 그 다음에 양극화, 학생인권 조례,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국제적으로 들어온 좌파의 흐름이 우리나라까지 여기서 들어와서 같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좌파들이 전부 다 정치까지 다 장악을 하고 미국을 돌아서 오다가 미국에서 태클이 걸렸어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나왔다고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은 굉장히 떠드는데, 그거를 미국 교회가 그 태클을 걸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인천에 가니까 굉장히 별난 아줌마들 부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처럼. 한국 교회는요, 사실 형제들도 있지만 여성들이 다 움직여요. 그 여성들이 있어서 그 좌파의 흐름을 탁 이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이념적인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거를 모르면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뭐 할 뿐이라? 작년 통계 996만 7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996만 7천 명.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맛을 잃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움직이는 이 영적 흐름, 이념적 흐름인데 이건 사실 영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보죠. 자, 우선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하면, 보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진보라고 하면 마치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인텔리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데, 우선은 이 진보 보수라는 용어가 공산주의 역사관에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나는 공산주의 역사관에 동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역사관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원시 공산 사회라는 거예요. 소유도 없고 다 나눠 쓰고 원시 이상 사회라는 거예요. 원시 공산 사회래요. 그게 흘러서 역사가 진보하면 고대 노예제 사회로 됐고, 솔로몬 왕국 시대 같은 고대 노예제 사회예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진행하면, 역사가 진보하면 중세 봉건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세 봉건 시대에서 역사가 더 진보하면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역사가 진보하면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사회주의가 더 진보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원시 공산 이상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진행이 적극적으로, 진보는 공산주의 역사의 진행에 동조하는 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진보라고 하고, 이걸 막는, 역행한다는 의미에서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역사관대로 역사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원시 공산, 에덴 동산과 같은 이상 사회를 일으켰나요? 1990년 소련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공산사회는 지금 3군데 정도 남았어요.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베트남 정도.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스토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그게 역사라고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보 보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토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지 공산주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보 보수라는 말 쓰지 말고, 프랑스 혁명에서 일으켜보니까 빨갱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좌측에 앉아서, 좌측 날개에 앉았어요. 여러분, 좌측 날개에 앉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좌측 날개에 앉았다고 좌익, 우측에 앉았다고, 급진적인 좌측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좌측 날개에 앉았다고 좌익, 굉장히 우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때 우측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눠 앉았어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냥 좌익, 우익이란 단어를 쓰시는 게 좀 뭐하면 좌파, 우파. 이 구별이 정당한, 바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좌파 언론에서 극우 기독교, 여러분들 보고 다 극우 기독교라고 해요. 극우 기독교가 동성애를 막고 그리고 이 소수자를 핍박한다고. 여러분들 소수자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극좌는 어떤 때 쓰느냐?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을 극자를 붙입니다. 대한민국에 폭력을 쓰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가 폭력을 씁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폭력을 써요? 북한감리교회는 폭력을 쓰나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극우 단체라고 해요. 극자는요 폭력을 써야 돼요. 근데 민노총 데모하면서 강목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조직, 그 조직을 극자를 붙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극좌만 있는 거예요. 극우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극우단체가 일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보고 극우라면 여러분들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폭력을 써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 극좌는 맞아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정치적 올바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언론에 보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올바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레닌이라는 사람이 1917년도에 공산혁명을 러시아에서 일으켰어요. 러시아에서 일으켰는데 공산당끼리 혁명을 일으키면 내부에서 권력투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놈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아담의 속성을 똑같이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닌이라고 자기 권력 다 나눠주겠어요?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 다 나눠줄까요? 아니면 권력투쟁 할까요? 권력투쟁 하는 거야. 권력투쟁하면서 레닌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 공산당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정치적 올바름이란 뭐냐? 노동자 계급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논리고 이게 정당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신만 바른 거고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객관적인 진실, 예컨대 노동자가 폭력을 쓰면서 사용자를 가뒀다 이렇게 하면 가둔 건 사실인데, 폭력을 쓰면서 가둔 게 사실인데 그 객관적인 진실은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들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하고 논쟁을 하면요 편견이라고 해요. 혐오라고 하고 객관적인 진실 무시해요. 그거는 니네 부르주아 계급이, 니네 지배계층이,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실이 안 통하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신을 정치적 올바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을 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하면 이거 좌파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정치적인 정도에서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거는 타고난 신분만으로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요.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요. 정치적 올바름 구분도 못하는데. 그리고 출신 성분, 이번에 7530, 8310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찬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서 자영업자 다 망하잖아요. 자영업자는요, 이 공산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정치적 올바름에 벗어난 사람들이야. 이용만 하고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고난 정치적 올바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해요? 아편,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반동. 여러분들은 다 반동분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왔다는 사실로 다 반동해요.
정치적 올바름에 벗어난 거예요. 노동자 계급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치적 올바름, 이것도 좌파의 핵심적인 논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건 다른 말 아니에요. 1960년대 말 되니까 모택동이 실각하고, 모택동하고 이 스탈린이 실각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택동이 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문화혁명.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택동이 중국의 많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까? 문화를 다 파괴해버렸습니까? 다 파괴했어요. 위에 있는 스승 다 끌어내리고, 교수들, 지식인들 다 처형해버리고, 거기서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4천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근으로 죽고. 그 다음에 스탈린은 엄청나게 피수청을 했어요. 레닌 뒤에 이어서 집권을 했는데, 서구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좌파가 굉장히 강해요. 사회주의 이론이 굉장히 강하면서 좌파를 옹호하는데, 1960년대 말 되니까 스탈린이 실각하고 모택동이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 집권자들이, 소련에는 후르시초프가, 중국에는 등소평이 모택동의 행위를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행위를, 이렇게 잔인한 살육이 있었다라고 다 까발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상사회다. 소련은 공산주의의 이상사회다. 중국도 이상사회다. 이렇게 부르짖던 유럽의 좌파들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오막시즘 쓰면, 영어로 니오막시즘 이렇게 쓰면 신공산주의예요. 신공산주의라고 쓰면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피수청을 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싹 바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다른 말 아니고, 이거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억압받는 집단하고 억압하는 집단으로 양분화해요. 양극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억압받는 집단은 무조건 선해요. 억압하는 집단은 무조건 악한 집단이에요. 최근에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누구 탓을 할까요? 언론이? 불법 입국해서 불법 취업을 해서 불법 단속을 피해 달아난 노동자를 욕했을까요? 쫓아다녔던 수사기관을 욕했을까요? 왜? 억압하는 집단이니까. 그 사람 억압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억압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허용을 안 해요. 거기는 무조건 선하고, 이유 불문하고는 억압하는 집단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억압이 주체가 누구냐? 서구 기독교, 유대, 그리스도교의 바탕을 둔 서구 자본주의 문명이에요. 기독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억압하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전부 다 억압하는 집단이에요. 아니, 나 회사에서 난 월급 받고 일하고 사장도 있는데 나는 억압받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정당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증오 발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을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를 반대하면요, 동성애 혐오주의자, 동성애 증오 발언을 한다고 해요.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도 되고 남성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제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 어린이집이라는 대구 어린이집 사건인데, 염한석 원장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염한석 원장님의 연세중앙교회에서 동성애 강연한 내용을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틀어줬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잔인하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기각시켜야지. 검사가 기소까지 해서 지금 3번째 재판받고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받는 자의 집단은 비판은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를 어디까지 국가기관까지 이런 생각들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게 정당한 강의고 거기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이성애자들이 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그게 사실이고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서울대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창 진행하다가 개독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판사 하나가 일어나서, 젊은 판사가 일어나서 개독이란 용어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서구 기독교니까, 억압하는 집단이니까 그 개독이란 용어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인 제가 참석했으면 좋았는데 그날 참석 못했어요. 아니, 판사는 억압하는 집단이고 변호사는 억압받는 집단, 판사는 억압하는 집단이면 그럼 개판사라 해도 되겠네?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개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방송심의위원회 거기서 쓰지 못하도록 여러 번 건의했는데 안 해줘요. 왜? 억압하는 집단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독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개자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개자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 용어로 개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를 제지를 안 해줘요.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비판하면 난민 관련해서 뭐 이슬람 난민에서 비판을 하면 이슬람 증오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증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일, 다문화 TV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는데 다문화 단체 대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슬람 혐오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님 주무실 때 아파트 문 잠그고 주무세요 하니까 문 잠그고 잔대요. 그럼 대표님은 이웃 혐오주의자라고 네이버 포비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왜 이웃을 혐오합니까? 이 아줌마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이웃들을 오죽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으면 그걸 잠그냐고. 다 선한 이웃들인데 문 열고 자야지. 제주도에는 대문도 없고 나무 토막 2개 놓고 그걸 정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대문 열어놓고 살면서도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는 거를 이슬람 포비아라고요? 난민 포비아라고? 아니 이웃 포비아도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걸 그거 포비아라고 하면 되냐고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홈스테이 시키시든가. 왜 제가 해요 이래. 아 네가 찬성이니까 네가 해야지. 그걸 국가의 예산으로 해야지 왜 저희들이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요 다 교회에서 헌금 내서 스스로 자원봉사하는 거지 당신들처럼 다문화 단체에서 돈 받아서 그 사람들 돈 받아서 당신들 직업적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홈스테이 먼저 시키시기 바라고. 그래서 국민투표해가지고 찬성하는 지역 지자체가 그 지역의 난민센터만 들고 그 지자체에서 다 해결하도록 하면 돼요. 증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여기 피억압자로 규정된 사람은 억압자는 서구 기독교의 바탕을 둔 백인 남성이 주예요. 근데 기독교 들어가면 다 억압자예요. 그런데 피억압자로 규정된 집단은 여성, 여러분들도 여성이죠? 여성이 많네. 소수인종, 이슬람, 동성애자 등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하면 여성 혐오. 여자를 뭐라고 하면요. 직장에서 뭐라고 하면 요새는 여성 혐오라고 해요. 요즘 여직원 보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뭐 시킬 때 되면 일단 눈치를 이렇게 보고 혹시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또 어디 가서 꼰지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슬람을 비난했다고. 그 교리를 비난했다고. 이슬람 교리엔 이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와서 이슬람 강의도 했던 것 같은데 여인들은 집에 거주해야 한다. 이게 코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가 어디 있느냐 비판하면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혐오라고 하고.
아니,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동성애가 우리 성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한 에이즈라든가 이런 악한 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고 있다고 하면 동성애 혐오주의자, 호모포비아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려요. 사실 이슬람 사회는요, 여성의 인권하고 이슬람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국가에서 어디 교회를 허용해요? 허용 안 해요. 근데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집에 거주해야 되고 나가려면요, 자기 친척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슬람 세계에 살았으면요, 혼자 이렇게 못 나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점심 식사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이요, 애기 엄마들이요, 아침에 밥 먹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밥 먹은 그릇요, 저녁 때 다 남겨둬요. 우리 집엔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설거지를 하는데 저녁까지 다 몰아놔요. 아까 우리 다른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더니 저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요즘 남편들이 저녁에 다 모아놓은 거 가지고 남편이 하루에 한 번만 가사를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아니, 설거지만 시키면 좋게요. 저 아침에 일어날 때요, 새벽기도 가려면요, 와이프 안 깨게 살짝 일어나서 그리고 밥 다 올려놓고 갔다 와서 밥 차려놓고 안 깨게 한번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문 세게 닫았다고 일주일 동안 제가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이렇게 살아요. 이게 여성 혐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아들들, 며느리한테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딸 낳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근데 아니, 억압받는 집단이라뇨.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일부 특정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건 일부 특정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부 특정 남성들에 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만 해봅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그 네오마르크시즘, 여기 또 내세우는 게 뭐냐?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다문화, 다양성 요즘 얼마나 떠들어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의 5%인데 우리가 다문화 사회입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서요, 민족문화 창달을 없애버렸었습니다. 개헌안에. 민족문화가 어때서? 그래서 다문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해놨어요. 다양성은요, 우리가 좌파를 인정하는 부분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좌파에 반대하는 거는 다양성 다 부정해요. 우익이 가치에는 어떠한 다양성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탈동성애자들 얼마나 소수자예요. 동성애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소수자 중에 소수자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자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거부예요. 이걸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내로남불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양성이 자기들을 인정할 때는 다양성, 그러나 그거를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소수자 반대한다, 성소수자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건 동성애 혐오니까 처벌해버려요. 이게 차별금지법. 자기들 인정할 때만 다양성, 그것을 반대하는 거는 처벌해버려요. 좋은 사회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을 결정하는 것. 진실을 결정하는 것도 억압받는 집단인 여성, 유색인종, 비기독교, 성소수자의 관점에 따라서 진실이 결정되는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계급이 결정해버리고, 만약에 진실을 원래 결정하는 거는 이성하고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규명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규명하는 건데, 진실을 결정하는 이성하고 이 논리는 지배 세력, 억압하는 집단, 서구 기독교,
자기 이익을 완전히 구축시키는 억압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하고 논리로 좌파들하고 싸우면요, 그거는 억압하는 집단, 부르주아 집단, 서구 기독교 문명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 못한다. 그럼 뭘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네 다 인정해달래. 너네는 그냥 찌그러 죽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억압적 관용.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해도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집단은 억압해도 너는 가만히 참고 관용하고 있어라요. 그래서 권리를 박탈해버려요. 비판하는 권리 자체를 박탈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 여러분도 허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도, 다문화주의도 다양성은 장점이고 관용은 미덕이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예술이나 이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세뇌시켜 우리 자녀들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완전히 세뇌가 되세요. 영적으로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냥 그 논리에 다 넘어가요. 이게 뭐냐? 다문화주의, 다문화는 서구 기독교 문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론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비판 이론. 비판 이론이 뭐냐? 여기는 또 비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제도. 이게 뭐냐? 기독교. 그 다음에 가족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 요거를 무자비하게 그냥 붕괴시키는 게 비판 이론이에요. 목표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서구 기독교의 바탕을 둔 사회는 파괴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권위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문화혁명 할 때 스승들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중국이. 스승의 권위. 그 다음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들. 사단장하고 대담하면서 사병이 앞에 별 다신 분하고 저하고 동등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사단장하고 앞에 이등병이 동등한 인간이에요? 군대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휘가 되겠어요?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군대를 지휘합니까? 제가 인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그냥 범생이 같이 보여도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NNL 가서 죽으라고 써왔습니다. 저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항해장교로 근무했어요. 항해장교로 근무해서 우리 어선이 NNL을 넘어갔어요. NNL 근처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분 대기조로 연평도나 대청도 기지에서 바로 출동을 나갑니다. 참수리 세척이. 나가서 그 어선을 먼저 데려오지 않으면 간첩선 납포했다고 북한 애들이 끌고 가버려요. 그거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켜야죠. 그래서 비상이 걸려왔어요. 우리 어선이 고기 잡으면서 넘어가고 있다고. 그 NLL은요, 휴전선처럼 철책이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요. 고기 잡으면서 그 철책이 없으면 그냥 어선들은 그냥 고기 잡으면서 가는 거, 고기 따라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참수리 편대가 출동을 했죠. 연평해전에 나왔던 그 배들을 가지고. 그렇게 출동해서 상대방 함정이 나타났어요. 북한 함정도 나타나고 우리도 이제 서로 대치 상황인데 전투 배치를 시켰더니 우리 함정에 이제 35개의 방탄조끼가 있는데 전투 배치 시켰더니 2명이 방탄조끼를 못 입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야, 왜 방탄조끼가 없어? 모자랍니다. 야, 35개인데 우리 대원이 지금 30명밖에 없는데 뭘 모자라 임마 하니까 없습니다. 병장 몇 명이서 방탄조끼를 2개씩 입고 있어. 여러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휘가 될까요? 안 돼요. 전투 배치 상황에서 우리가 충돌은 없이 우리가 먼저 가서
그 배를, 그 어선을 끌고 우리가 내려와서, 무사하게 우리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죽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 왜? 저는 밖에서 지휘했으니까. 밖에서 지휘를 하는데 M60 기관총 사수가 안 보여요. 야, 기관총 사수 어디 갔어? 숨어 있어요, 숨어. 밖에서 장교는 지휘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부 다 저를 향해 쏘려고 하고 있고, 그 기관총 사수도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조심히, 그리고 그런 때는 가판 위에 나와서 기관총을 메고 가만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장교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 이게 권위예요. 권위예요. 군대는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권을 제한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군대의 권위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애국심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비판이에요. 이게 좌파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 구성주의라고 있어요. 사회적 구성주의. 이건 뭐냐? 여러분들을 여자라고 하는 거는 여자라고 사회에서 불렀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남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정체성도 자기가, 그래서 언어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생식기가, 남자 생식기가 달렸다고 너가 남자가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게 너 성이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눈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너가 정하는 대로 하는 거다.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동성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뭘 파괴하려고?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려고.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이유가, 여러분 처음에 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저쪽에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서구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사업가들은,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가족은 가부장인 남편이 아내를 억압한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선전하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기독교 사회인 거예요. 기독교가 바탕을 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전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듯 상전들을 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심 같이 아내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서 억압하고 지배받는 구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왜 안 될까? 그래서 그게 약한 러시아로 가서 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 서구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의 진지를 다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진지를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 비판 이론,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가족제도, 가부장제, 권위, 도덕, 애국심, 관습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가 점령한 진지 다 자기들이 끄집어내면 혁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서는 이 젠더 정체성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서 개인이 생각하는 게 자기 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다는 이거 인정 안 해요. 이성애, 동성애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족 제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걸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다 문제예요. 시민들이 31개 젠더 정체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이 31개예요. 개인이 선택한 젠더 정체성, 자기가 선택한 성 31개 중에 하나를 기업이 인정 안 하면요 1억 원 벌금을 매겨요. 그쪽에는 돈 벌기도 쉬워요. 캐나다 C14 법안, 캐나다판 차별금지법인데 상대방이 선택하는
대명사로 자기. 근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내 동료 변호사가 나보고 어이 하고 그녀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캐나다판 차별금지법 C14 법안에서는 25만 달러, 2억 5천까지 부과해버려요. 지가 여자로 생각하는지 남자로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걸 법안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캐나다판. 그 다음에 89 법안. 이거는 그래 다행히 통과는 안 됐어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성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수술하고 싶어요. 트랜스젠더로 수술하고 싶다고 부모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치료를 거부하면요.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버리는 제도예요. 이런 법안 만들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캐나다, 미국만 있느냐? 대한민국도 이렇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한 7번 시도가 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 2조 제3호,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안, 그 다음에 학생인권 조례에 이미 이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이에요.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법을 차별금지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이 좌파들은 교회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게 아니라 신공산주의다. 기독교의 바탕을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거다. 우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 국가, 그 다음에 도덕, 권위 다 해체하려는 이런 제도라는 걸 여러분들 사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슬람은 개인의 인권,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소수자보 이런 가치 다 무시하는 일종의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 있을 때 이란의 그 1970년대 사진을 보면 해변에서 여성들요 여러분보다 더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비키니 입고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줌마들이 비키니 잘 안 입는데 70년대 이란에서는 비키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들은 어디 거주해야 한다? 집에 거주해야 한다 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새카만 옷 입고 부르카 입고 눈만 내놓고 다니고. 그런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요. 왜? 기독교에 의해서 억압받는 종교라는 거예요. 억압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변호를 하고 이 이슬람법 체제는 하여튼 모든 게 자유민주주의나 인권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인들은 집에 거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왼쪽 뺨을 때려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오른쪽 뺨 때려라. 그리고 3번 나 와이프랑 이혼한다. 3번 말로 선포하면 이혼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서구의 기자가. 그럼 아내 그렇게 때리라고 허용하면 되냐고. 이슬람 율법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급수만 골라 때려라. 이게 인권입니까? 이거를 비난하면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렇게 했던데 저를 가짜 뉴스라고 고발할 예정인데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란에 나와 있는데 이교도의 목과 손가락을 쳐서 자르라. 왜 참수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코란에 나와 있어요. 참수하라고. 이걸 가짜 뉴스로 매도를 했어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어디 가짜 뉴스를 하게 생겼나? 잘생겼잖아요. 어떻게 잘생긴 사람이 가짜 뉴스를. 그리고 이교도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는다. 아니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내가 인용했는데 연합뉴스가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국입니까? 어디로 보나? 어째 교회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다 진실만 가득한데.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이 교리가 이교도에 대한 여성 성폭행도 정당화하고, 이 남녀의 평등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비무슬림에 대한 거짓말을 해도 돼요, 여기는. 근데 이런 교리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다 어긋나요. 헌법 원칙에 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판 안 해요. 왜? 서구 기독교에 대해서 억압받는 집단이니까. 언론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 봤어요? 안 하죠. 서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한 판단 잣대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왼쪽에 덴마크에서 이제 신문에서 한번 만평을 실었어요. 이슬람 마호메트가 터번을 쓰고 거기에 폭탄을 이렇게 이걸 신문 만평에 저걸 그렸어요. 오른쪽에는 뭐냐? 유리 상자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놓고 거기 오줌을 쌌어요. 그랬더니 왼쪽에는 혐오범죄라고 하고요. 왼쪽은 혐오범죄라고 하고, 잠깐만. 오른쪽은 예술의 극찬이라고 해요. 예술이라고. 왼쪽은 혐오범죄고 오른쪽은 예술이라고. 그래서 마호메트를 모욕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싸다고 얘기를 하고, 처형당해도 싸다고 하고, 서구 언론이.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분노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꽃같은 만평이에요. 변기 속에 하나는 코란을 집어넣고 한쪽은 성경을 집어넣는데 왼쪽은 혐오범죄라고 오른쪽은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좌파가 왜? 기독교를 억압하는 집단이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 집단 성폭행한 거. 이건 2016년 12월 31일 사건인데요. 쾰른에서 타하룻이라고 하는데 집단으로 강간하는,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은 이교도가 이슬람에서 이 부르카 내지는 히잡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 전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잡을 쓰는 건요, 히잡을 쓰지 않으면 창녀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히잡을 쓰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습니다. 그걸 성폭행을 저렇게 정당화합니다. 외국인 국내 범죄를 우리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들 보니까 대구 그 대학생 성폭행 사건 외에는 전부 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냥 어린애들 내지는 중학생들, 자기들이 먹잇감으로 삼기 좋은 사람들 성폭행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폭행하고 가버린 사람들 우리가 국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인도해서 그 사람들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왜요? 히잡을 두르지 않은, 베일을 낮게 가리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성폭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느냐? 유럽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어 주느냐? 안 떠들어요. 이거를 밝히면 혐오주의자라고 또 비난을 해요. 유럽이.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얼마나 잘 살아요? 작은 국가예요. 970만 명인데 스웨덴은 3만 명의 망명권 허용하니까 2017년 10월 25일 날 5년 동안에 스웨덴 강간 사건은 4,000건 중에 95.6%가 이슬람 이민자들에 의해서, 난민들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혐오주의자라고 해요. 이슬람 혐오주의자. 팩트를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억압하는 집단이 억압받는 집단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고, 억압이에요 이게? 범죄를 범죄했다고 한 걸 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유럽은, 여러분, 난민 통계에서 우리가 난민 인정률 낮다고 비난을 하죠.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이놈들이 비판을 해요. 좌파들이. 유럽은요, 쉥겐 조약이라는 거를 1985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쉥겐 조약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발을 내딛는 국가에서만 우리 여권 검사를 하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갈 때,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국경에서 여권 검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宣言조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유럽의 난민 어느 국가에 도착하면 난민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90년도에는 더블린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더블린 조약은 뭐냐? 난민이 도착한 국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아프리카에서 건너간 난민들이 맨 먼저 도착하는 데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 그리스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돼지들이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유럽 사람들은 돼지들이라고 불러요. 피그스라고 해요. 제일 못 살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난민들이 그 나라에 도착해서 니네가 책임져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빠뜨려다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들립니까? 네. 그러니까 도착한 나라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도착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몇백만 명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작년 2월이죠. 지중해 연안의 섬 몰타 공화국에서 유럽 정상들이 회담을 합니다. 난민 적극적인 수용 정책은 폐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출발하는 리비아에 난민 캠프를 짓고 리비아의 해안경비대, 해안경찰을 지원해서 2억 유로를 지원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유럽은 적극적인 수용 정책에서 난민이 아예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적극적인 수용 정책을 할 때 썼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용률이 낮다고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실패한 정책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현재의 제도예요, 유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이고, 주여. 어제 철야도 갔다 왔는데. 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가 잘못된 통계예요. 예, 옳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그 수용률을 가지고 난민 정책 수용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예 그 나라에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예멘 난민들 그 나라에서 경제 지원해주고 거기서 살게끔 해야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하지. 여기 나오면 뭐예요? 왜 가족 놔두고 그 시커멓게 젊은 청년들이 도망쳐 나와서 전쟁도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휴, 주여.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의 아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간다면 여러분들 잘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워야지. 어디다 대고 도망쳐? 죽지 않을 만큼 패줘야지. 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 다음 페미니즘. 여러분, 저는 요즘 2대 이화여대를 제가 깔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닌데 2대 다니는 우리 교회 학생이 있는데 2대 들어가자마자 그냥 페미니스트가 돼버렸어요. 참 이상해요. 그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제 철야 갔더니 이거 목소리가 이거 벌써 쉬어버리네. 몇 번 좀 외쳤더니 죄송합니다. 물이나 좀 주십시오. 이거 마이크만 주시지 말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도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좀 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물 먹이시네. 자, 1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1세대 페미니즘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어요, 투표권이.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나서서 1세대에서는 30년대까지는 참정권, 이런 법적인 권리들을 획득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1세대 페미니즘에서는. 남자들 인정 다 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페미니즘이죠. 근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페미니즘이 변해요. 모든 형태의 가부장 제도를 일단 부정해요. 저항해요.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가부장제의 기초로 보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직장 여성은 전문직 여성, 직장 여성 굉장히 미워하고 집안에서 전업주부와 모성을 굉장히 폄하해버려요.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저를 안 키웠으면 전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집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시할 겁니까? 맞벌이 부부들요, 저도 맞벌이 못하게 했어요. 아기를 누가 키워요? 다른 사람이 키워요. 다른 사람이. 엄마가 키우는 사람이 키우는 애들이 행복할까요? 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들이 키우는 애들이 행복할까요? 엄마가 키우는 애들이 훨씬 행복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잖아요. 저는 내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생긴 거 빼놓고는. 자, 어쨌든 2세대 페미니즘부터는 이걸 다 폄하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 폄하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구성주의, 내가 부르는 게 사회적으로 규정한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집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느냐? 여성과 관련해서 불리하거나 힘든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 그런 게 있고 자기들이 봉급이 적으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정했다고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생리휴가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빠지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타고난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단점이 있으면 부정적이면 이거는 다 타고난 본질이고, 남성의 장점이나, 예컨대 여러분 중노동하는 사람들, 최근에 상담하는 사건이 그건데, 잠수사들이에요.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해저 케이블을 깔 때 그걸 파고 해저에서 덮어요. 잠수사들 봉급 셀까요, 작을까요? 1시간당 8,310원 받을까요? 한 50만 원 이상 받을까요?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외국 노르웨이 기술자들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가부장제적 억압을 통해서 얻은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 직업 개방돼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 가부장제도에서 여성들을 배제시켜서 그럴까요? 힘든 일이라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20m, 30m 속에 들어가서 수압 느끼는 상태에서 철갑옷 입고 거기서 위에서 주는 산소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성 몇 분 될까요, 여기서? 저는 할까요, 못 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해녀입니다. 83세신데 지금도 10m 이상 들어가시는데 해녀의 아들인데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이런 거는 가부장제적인 억압을 통해서 얻은 특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이거를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세대 페미니즘부터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3세대는 더 심해요. 남성, 여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사회에서 넌 남자라고 얘기하고 사회에서 넌 여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 여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렀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3세대 페미니즘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론에 반해요? 하나님의 이론에 반하는 거예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연구에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젠더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남성은 정의상 억압하는 자고 전쟁 광이고 잠재적 강간범이래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야식꾸리하신데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가부장제 구조의 사회적 특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젠더 연구를 이 레즈비언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애자 여성을 이 레즈비언들이 2등 시민 취급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적이 남자예요. 적과 동침하면서 남성 중심 사회의 관행과 남성의 억압을 조장하는데 방조하고 페미니즘 명분에 충실하지 않은 2등 시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레즈비언이 아닌 사람들이 2등 시민, 여러분 다 2등 시민이고 반동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사회적 체제로서 이성의 성향을 무너뜨려야 된대요. 페미니즘이.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여대에 들어가서 페미의 패자만 꺼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만큼만 패십시오. 큰일 나요. 그러는 순간 사위를 데려올 때 여자 사위 데려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의 1세대는 충실하게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현재 세계 여성 인권에 이 페미니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느냐? 안 그래요. 이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돼요, 안 돼요? 유린돼요.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여자도 할례를 받아요. 생식기 부분 속에 그 부분을 다 바늘로 꿰매요. 그래 결혼식 날 그걸 남편이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느냐? 병원에서 안 하고 그냥 그 모스크에서 해요. 모스크에서. 그럼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 불결한 데서. 우리처럼 뭐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게 여성에 대한 엄청난 이 인권 학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다. 왜? 이거를 비난하면요, 무슬림 남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비판이래요. 뭘 폭력적이야? 그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유색 남성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무슬림을 열등하게 취급할 의도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슬림을 열등하게 취급할 의도가 아니라 여성들이 폭력당하는 것을, 인권 유린당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성의 연대감보다 타문화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이 립스틱 바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홍지수 작가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부분 참조했는데, 립스틱만 바른 마르크스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소수자 보호, 요즘 많이 떠들잖아요.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주의,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 인정, 차별금지법 제정, 난민 적극적 수용, 학생인권 조례. 이거 대한민국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너온 놈들입니다. 건너온 놈들. 외국에서 전 세계 좌익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가지고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기독교 문명. 우리나라가 기독교 이제 100주년 넘었는데 100년이 넘는 시기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종교가 부흥했어요? 기독교.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가족제도, 이 모든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권위, 도덕, 애국심. 누가 다 해요? 기독교가 다 하잖아요. 이거를
붕괴시켜야 공산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좌파는 세 부류로 일단 크게 분류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 레닌주의자들이죠. 옛날 그 운동권에서는 그 PD파라고 합니다. PD파. 그 다음에 NL, 요 주체 사상, 주사파들. 그 다음에 네오마크시즘.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 세 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똘똘 뭉쳐 있어요. 원래 좌파는 분열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지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데가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주사파 출신들이 다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한 분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견고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렇게 외치던 그 진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각 영역에서 다 장악을 했다고 그들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가족제도, 자유시장 경제, 권위, 도덕, 애국심 이거를 무자비하게 붕괴시키기 위한 준비를 여기는 다 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최근에 추진됐던 2018년 1월하고 3월에 국회 특위 개헌안, 그 다음에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가족제도, 자본주의, 권위, 애국심을 붕괴시키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자한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당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당적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당적 없는 사람. 당이 없다. 정당 가입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 거짓말을 해. 여러분들요 다 당이 있어요. 무슨 당인 줄 알아요? 예수당. 예수당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당원으로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한당에, 어떤 사람은 국민의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당적이 없는 사람까지 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파송받아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거기 가서 가르치도록 분부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예수당 당원으로서 현재의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서 뭐 누구를 까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당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개헌안의 내용에 애국심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국군의 안전보장임무를 삭제해버려요. 여러분, 국군의 안전보장임무를 삭제해버리면 국군이 뭘 해요? 그 다음에 주요 방위산업체 공무원의 파업권 제한 규정을 삭제해버려요. 전쟁 나는데 방위산업체 포탄 만들고 탱크 만드는 데서 파업해버리면 누가 만들어요? 이거 국가 비밀인데요. 우리는요, 해군 함정이 나가면요, 포를 자동으로 해서 쏘아버리면요, 20분 쏘면 포탄이 없어요. 제때 다른 배가 와서 교대해줘야 돼요. 근데 포탄 실으러 왔는데 방산업체가 포탄 만드는 거 파업해버리면 누가 만들어요? 싸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이 단체 행동권 인정해버리면 군인하고 경찰 공무원이 파업을 해요. 범인은 누가 잡아요? 적군이 내려오는데 군인이 파업을 해요. 군인 노조가 만들어져서요, 병장이 사단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야, 이번에 싸워줘라, 사단장이. 노조위원장 좀 싸워줘. 병장이, 당신과 나는 동등한 인간이고 이거 민주적으로 해결해야지.
병장 월급 이번에 49만 9,900원인데 100원 올려주세요. 군인하고 경찰이 파업권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개헌안에 나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여러분, 저는 비양심범이라 가서 NLL 가서 죽도록 싸웠습니까? 지금 군대 가 있는 60만 우리 장병들은 그 사람은 다 비양심범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세상 정부를 사탄이 정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헌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통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문화 이슬람 동성애자 억압받는 주체로 규정해서 수용해버리는 조항들. 민족문화 창달을 삭제해버리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증진 조항. 대한민국 민족문화가 그렇게 부끄러운 문화입니까? 민족문화 창달을 없애버리게. 그럼 절간해주는 지원금이나 좀 삭제하지. 템플스테이 하면서 몇백억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거의 10년 됐는데, 템플스테이,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그때 한 200억 깎았는데, 모르는 돈 많이 지원돼요. 민족문화 창달이 그렇게 부끄러우면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줄이지. 인종 및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헌법에 박아놓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인종 때문에 차별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미국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해요? 미국 가서 왜 애를 낳으려고 해요? 낳으면 국적을 취득해요, 국적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이 미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과 차별을 받는 거는 외국인과 국민과의 그건 엄연한 차별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낸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동일한 혜택을 줘요?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왜? 미국 가가지고 왜 나는 미국 시민과 아메리칸하고 다른 취급을 하느냐?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왜 호구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왜 남을 줘요? 예컨대 그 난민법에서 42만 3,900원 1인당 6개월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대학생들요, 42만 9천원, 42만 9,300원? 42만 9,300원 벌려면요, 강의 없는 날 5시간씩 열흘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그걸 6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250만 원. 250만 원이면 국립대학 수업료예요. 왜 남한테 왜 국립대학 수업료를 줘요? 우리 자녀들한테 주지. 내 자녀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어. 변호사도 어려워요. 변호사도 월급날 다가오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5일날이 월급날인데 왜 그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변호사 3명 있는데 월급 주려면. 그 다음에 성평등 보장. 넘어가야지. 양성평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헌법 36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동성결혼은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성평등에서 그냥 평등이라 바꿔놨어요. 양성평등에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반대해줘서 막은 거죠. 그 다음 애국심, 기독교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신앙과 양심이 자유를 침해하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 조항. 이걸 아예 헌법에 박아놓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진행되는 요즘 사립학교 엄청 방송에서 사립유치원 엄청 비난하죠. 다 국공립화 시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보내면 싸고 좋죠. 근데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하는 사람 다 문 닫아요. 지금 전교조가 못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유치원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사립유치원에는. 국가가 원하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쉬워요. 주는 대로 다 받아먹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이 법무부 인권정책기본계획,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NAP. 그게 헌법 개정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개헌 못하니까 여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가족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애국식 붕괴시키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하고 외국인 구별을 아예 배제시켜버렸어요. 아, 국민하고 외국인이 왜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인종차별입니까? 미국 가서 그런 얘기하지. 왜 국적을 얻으려고 해요? 미국 가서 왜 영주권, 왜 시민권까지 얻으려고 그래요? 미국 시민하고 동일한 혜택 받으려고. 근데 우리나라 국적도 취득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국민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권이 없는 나라인가요? 응?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 정책. 저 제주 사람이라서 예멘 난민 문제에 개입을 했는데, 예. 갔더니 난민 신청을 한 뒤 6개월 뒤에야 비로소 취업 허가를 내주게 됐는데 법무부에서 1개월 뒤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해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해버렸습니다. 저가 대리를 했고요. 저 고씨잖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예. 고씨라서 고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고소도 물론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1000명 이상 고소해놨으니까. 근데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해가지고 겁도 없어요. 고소장 준비하고 있는데. 예. 자, 국가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인정돼야 안 돼요. 국가가 무너지면요, 우리 종교자유가 없어요. 동성애만 지키면 돼야 안 돼요. 동성애만큼은 허용해주고 차별금 주고 하는 순간 우리 종교자유는 날아가 버려요. 국가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고 인권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리아 난민들 봐요. 국가 없이 돌아다니려면. 보트피플. 베트남이 무너졌을 때 보트피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맨 먼저 나왔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안 나왔어요. 언제 보트피플이 시작됐나? 옆집에서 죽어나가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 문제인 거야. 남의 집 문제라 하다가 옆집에서 죽어나가니까. 그 중에 누구?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을 찬양하면서 그 남베트남에 있었던 이 간첩들, 거기에 있었던 고정 간첩들이요 맨 먼저 처형 대상이었어요. 왜? 북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놈들은 자기들이 점령해도 꽃같이 반기들 놈들인 거예요. 반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 간첩들도 상당 부분 보트에 같이 탔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그 다음에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최근에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정말 너무 악한 조항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학생한테 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성적을 이유로 한 사람은 장학금을 주고 한 사람은 장학금 안 줬는데 성적을 이유로 차별금지 못하게 해요. 이게 학생인권조례예요. 아, 성적으로 줄 세워야지. 뭘 객관적인 평가를 해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 적어놨어요. 임신, 출산했다고 옛날에는 학교에 왔는데 여중생, 여고생이 임신하고 왔을 때 학교에서 정학, 퇴학 시켰죠. 이거 퇴학시키면 요새는 안 돼요, 서울은. 차별적 언사나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예요. 이건 미션 스쿨을 목표로 한 거예요.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너 왜 몸조심 안 해서 이렇게 임신하고 와서 담임선생님 이거 속썩이냐? 이거 차별적 언사입니다. 그 다음 미션 스쿨, 종교 과목 대체 과목에 대해서 과제물에 부과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 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의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미션 스쿨에서는요 대체 과목을 신설해야 됩니다. 필수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체 과목에는 시험을 치면 안 돼. 성경 공부를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뭘 선택해요? 시험 안 치는 과목. 학생인권조례에서 막아놨어요. 미션 스쿨이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학교예요? 종립학교가. 선교하려고 만든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못하게 해요. 아니, 미션 스쿨에서 저 영락교회 출신인데
대광고등학교에서 이단 정명석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학생인권조례 위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위법하죠. 학교의 설립자 등의 그 자체로서 의무를 부과해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로 안 돼요. 더 상위법인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설립자한테 재단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위반이에요.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이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는요, 우리 종교 선전의 자유, 이걸 헌법은 종교 선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교의 자유를 말해요. 선교의 자유는 타 종교를 비방해서 우리 종교가 옳다고 설득하는 게 당연히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그것도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기가 차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권고에 따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인권연구소하고 그다음 군인권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헌법소원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구성원이 또 바뀌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헌법 이론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헌이 명백한데, 최근에 그래서 학원 선교를 이 무너뜨림으로써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 작업인데, 최근에 구암중학교, 서울 구암중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일반 공립학교인데 국어 시간에 동성결혼 찬성 반대 토론을 시켰습니다. 국어 시간에 토론 수업 시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데 어떻게 했냐? 반대 토론을 시켰다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반했다고, 혐오적 발언 선동했다고 선생님을 교육청에서 징계하려고 했어요. 근데 징계했으면 좋았는데 저들이 의견서를 써가지고 징계해라. 징계하는 순간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고 헌법소원 들어가고 우리 할 거 다 한다. 해봐라 교육감. 그 뒤로 소식이 없네. 했으면 이거 그때 위헌받아 버렸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뀌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성산고등학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선생님이 그것도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두 분 다 사모님. 교회 다니는 사람 쉬는 시간에 손 들어봐 하니까 한 사람이, 한 학생, 남학생 손을 들었어요. 너 교회 다니니? 해서 쉬는 시간에, 야, 선생님도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니니? 하면서 얘기한, 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JMS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정명석이. 그 통일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정명석이 국졸입니다. 국졸. 거기서 배워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명석 JMS 교주가 됐는데, 그래서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그거는 이단이고 그 사람이 처벌도 됐고 성폭행범으로 처벌됐고 그러면 안 돼. 거기는 다니면 위험해. 이 학생이 쪼로 달려가서 그 정명석 그 종교 집단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본부에까지 보고가 됐어요. 대전에 있는 본부에서 날아왔습니다. 제주도 교육감과 그리고 교장한테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그 학생, 그 선생 징계하라고. 교장 선생도 막 사과하라고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자유와 인권연구소는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이, 정명석 씨, 최근에 대법원에서 성폭행 7년 살고 나왔지? 대법원 판결문을 성산고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게시할 것이며, 그리고 성폭행범이 풀려나면 관할 경찰서에서 성폭행범 신상 정보를 각 동마다 게시하게 되는데, 그 신상 정보 공개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성산고등학교 앞에 도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타 종교를 비난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도 할 것이고, 한 번만 더 하시면,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 만큼 하겠습니다. 그 후 소식이 없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원래 Ministry of Women and Family라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니까. 그런데 이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성평등 가족부예요. 영문 명칭이.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개념이라면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법에서 나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발표해서 여가부 장관이, 지금 여가부 장관 말고 그전 여가부 장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에 능한 고 변호사가 또 나서서 그 동반연하고 같이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또 고발했어요. 직권남용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왜 법 해석을 못해?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고발했더니 갑자기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더니만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으로 싹 바꿔놨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으로 거의 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너무 많이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한 담임 목사님들 너무 위험해요. 왜? 미국 민주당이 성소수자 정책을 하거든요. 좌파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자기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성애가 인권인데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운동을 교회에서 하려면 못하게 하고.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충남인권조례 그 폐지운동을 했잖아요. 대전 지역 교회, 충남 교회들이 다 나서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충남 지역의 지방위원들을 다 움직여서 폐지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지방선거에서 그 폐지시킨 의원들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개헌이나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종교 중립성 의무에 위반된다고 이렇게들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좌파들이. 여러분, 우리 지금 동성애 운동, 차별금지 반대 운동하는 거 정치 문제입니까? 비정치적인 겁니까? 정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개입 못하게 해서 결국 충남도의회가 지금 다시 인권조례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켰더니, 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좌익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중에 가장 높은 생각이 뭐예요? 모든 이론 중에 공산주의인가? 공산주의. 근데 그거는 사람들 생각 속에 틀어잡아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법제도의 영역 자체가 이건 정치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개역 한글판으로 가요. 옛날 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동성애 우리 운동하면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정사가 뭐예요? 정치에 관한 일인 거예요. 정치에 관한 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그건 거예요. 근데 누가 정규분리 원칙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제도 영역 자체가 정사에 속한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부분인데, 정치 문제며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침묵해야 됩니까? 침묵하면 중남인권 조례 만들듯이 다시 만들어버려요. 자, 세상의 언론은 침묵해요. 좌파 언론이니까. 언론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언노련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 안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이런 걸 보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보도하잖아요.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진취적인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진취적인 판결. 뭘 진취적인 판결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그렇게 특혜 주는 게 진취적인 판결인가요? 군대 안 가겠다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신념에 반해서 군대 안 간다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반죽도록.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야 될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그다음 교육계 이미 장악해서 가족제도, 기독교, 애국심 붕괴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동성애와 동성원 이게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교회가 끌려가야 됩니까? 잠언 2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 안 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몰랐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 자녀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개헌안이라든가 법무부 개헌안,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영역이 다 그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시행되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니 그때 되면 우리가 순교하면 되지. 지금도 반대 안 하면서 그때 가서 뭘 순교해요? 순교하면 된대요. 저보고 막 역정을 해요.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나서가지고 그때 순교하면 되지. 아이고 장로님 지금 순교해 주십시오 제발. 처벌하지 않을 때. 자, 우리는 기독교, 우리 가족제도, 하나님께 가족, 교회, 국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3대 조직이에요. 이거 지켜야죠. 세상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경고해야죠. 근데 지금 막는데 한계가 왔어요. 뭐 다수당도 누가 차지했고, 하여튼 우리가 막는데 국회의원들도 잘 안 움직이고. 그럼 교회가 왜 침묵하는 원인이 뭐냐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저 정교분리 원칙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데 2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저는 변호사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시작할 때 독립운동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 독립운동한 거 막으려고 정교분리 원칙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한 거예요. 또 오후에 이종훈 교수님 와서 하겠지만 불교계에서 자기들은 3,000년이 넘는 불교가 100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에게 밀린 거를 종자에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미션 스쿨인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된다 해서 대광고등학교 사건을 일으켰고, 교회를 묶어놓는 방법이 뭐냐. 교회는 덩치가 크고 자기들이 힘을 모른다. 정교분리 원칙을 이용하자. 정교분리 원칙 이용하면 교회는 정치 안 한다. 그러면 저것들은 자기 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교회 내로 한정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또 국회에서 지난번에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3호 폐지 운동을 하려고 했죠. 국회의원들 움직였는데 움직여줬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요. 왜? 다음번 공천받아야 되니까. 기독교 가치를 수호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하고 기독교 정당운동, 이거 기독교 정당운동이면 정치운동 행위라고 다 나쁜 거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독일 헌법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일본 헌법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우리 법으로 치면
독일법은 우리 할아버지법이에요. 일본법은 우리 아버지뻘 되고, 그걸 건너서 왔는데, 그럼 독일에는 기독교 정당이 없느냐? 현재 메르켈 총리가 기독교 사회당하고 기독교 민주당 연립정권의 총리예요. 독일은 한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헌법이. 그 다음 네덜란드, 우리 장로교회 출신들도 있을 건데,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개혁교단,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아예 그냥 집권해서 여당 만들어서 아예 수상까지 했어요. 그냥 장로교 뿌린 칼빈, 제네바 시장했잖아요. 일본, 우리한테 법 가르쳐준 일본. 여러분, 남미호랭교 들어봤어요? 남미호랭교에서 창가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창가학회가 만든 정당이 있어요. 공명당. 그게 자민당을 쥐락펴락해요. 공명당이 몇 방울 안 되는 국회의원 가지고. 그게 극우 정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법을 개수해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교회가 능동적으로 선거 참여 안 하면 충남 인권조례 꼴라요. 기껏 폐지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나라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이 대한민국에 흐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교회 선각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각자들은요, 이거 다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번 볼까요? 정치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썩은 백성의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려. 교회가 없으면 정치는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일신이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써 영원히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고 고초를 당하여도 지금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해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바는 나의 몸을 구원하소서, 나의 지방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들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시는 바가 되리요. 이 사람만 했을까요?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법인 이름은 추양이에요. 추양이 한경진 목사님 호예요. 한국 최초의 정당을 누가 설립했느냐? 한민당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최초의 정당은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했어요. 장로교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는 책, 장로 시무 핸드북 313에서 314쪽에 본이 이렇게 써요. 해방 후 신의주에서 윤하영과 필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중심으로 한 한국 최초의 정당 기독사회당이 조직되었을 때, 이게 누가 와해시켰느냐? 소련군 진주로 와해됐고, 소련 놈들이 와서 김일성하고 그 한국 기독사회당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독정당 운동을 하면 복음에 반한다고, 복음주의에 반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소련군하고 김일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의주 김관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자회당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김관주 목사님 누구냐? 강변교회 원로 목사 김명영 목사님 부친이에요.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들은요, 이거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근데 왜 누가 어째서 why? 한국교회 선각자들은요, 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 참여, 성경적으로 근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아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정치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가 포함되는 거고, 그 정치에 가서도 크리스찬들 가서 빛을 발해야 돼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등잔 위에 둬야지 등불을 켜서
덮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등불을 켜서 비추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강의 마치겠습니다.